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도 부르는 코로나를 벗어나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트렌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출장 여행 수요도 다시 움직이면서 최근에 여권 발급 물량도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권이라고 하는 패스포트라는 게 어떻게 발명됐고 어떤 시스템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여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언제 그런 합의가 또 됐는지 등등.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여권의 발명과 변천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번역되는 NFT 사업에 진출하기로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스포츠 같은 컨텐츠 비즈니스나 팬덤이 있는 분야에서 이 NFT 발행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왜 회사들은 이런 사업에 진출하고 소비자나 팬들에게는 뭐가 또 달라지고 좋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여권 패스포트 이야기하면 그거 꺼내서 좀 공항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예. 대신 공부해드리는 공부한 이종훈 코너에서도 오늘은 여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권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해외 여행 갈 때 항상 여권 챙기는 건 이제 여행 준비 시작인데. 네. 공항에 가면 여권 안 갖고 왔다.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죠? 네, 중국 갈 때 예. 여권 안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백팩 가방 1박 2일 출장이어서 예. 백팩만 메고 갔다가 여권이 없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상식 참고로 저 공항에서 급히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예. 근데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면 못 만들어 주는 거 같고. 문제는 이제 중국 비자가 없었죠 그때. 알겠어요. 여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무슨 전문 서적이나 논문이 있습니까? 일단은 여권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 전문 서적 혹은 아주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잘 돼 있는 게 예. 뉴욕 시립대에서 사회학과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토리 교수가 쓴 여권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자료들을 봤을 때 여권의 역사적인 기원을 다룬 책들이나 아니면 자료를 좀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법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예. 여권법의 제정의 역사는 있더라고요. 세상에. 각 나라의 여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배경은 뭔지 이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 토리 교수가 쓴 여권의 발명, 그리고 이 여권의 발명의 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권법과 이민법에 관련된 소논문들을 좀 읽었습니다. 손경제 청취자들은 참 행복해요. 참고로 이 여권의 발명이라는 책이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예. 좀 라이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은데 사회과학 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 역사학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적이기 때문에 380페이지가 넘고 글자가 정말 빽빽합니다. 예. 그냥 쓰기 읽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여권에 대해서 공부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달 전쯤이었는데 3주 이상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권에 대해서. 네. 여권은 통행증, 신분증, 패스포트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권은 패스포트, 여권 이런 개념이고 실제로 통행증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예. 존 토리 교수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근대 유럽 국가에서 사용했던 통행증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발전한 게 여권의 개념이다. 다른 나라 갈 때 쓰는 여권은 신분증. 해외로 이동하는 문서기 때문에 예. 예전에 이제 근대 유럽 국가에서 통행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을 갈 때도 통행증을 가지고 다녀야 됐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듯이 신분증이나 통행증이 있어야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게 여권이란 말이 처음 만들어진 게 프랑스더군요. 여권을 영어로 하면 패스포트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패스포트라는 게 지나가다는 뜻의 프랑스어인 패서와 한국을 뜻하는 포트를 합성어. 영어로도 패스고 포트인데. 네, 똑같죠. 근데 이제 프랑스어에서 갖고 온 영어로 이제 알겠습니다. 바뀐 거죠. 예. 근데 프랑스에서 이 말을 그대로 만든 거니까, 즉 항구를 지나간다라는 게 항구를 지나가는 문서. 항구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공항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프랑스에 처음 이 여권의 개념을 만들어서 여권법도 만들고 사용을 했지만 곧바로 전 세계에 이 여권이랑 이 여권법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은 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권이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 문서로 자리 잡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여권이 만들어지는 건 그보다 100년 전인데 네.
해외여행 오실 때는 꼭 여권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가 의무화된 건 그부터 100년 후면 네. 그 100년 동안 여권은 뭐하러 존재했어요? 이게 이제 그 예.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예.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여권하면 자유로운 해외 여행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권의 발명을 썼던 이 존 토리 교수에 따르면 여권은 원래부터 자유와는 거리가 먼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존 토리 교수에 따르면 국가는 원래부터 자국 국민들의 노동력과 돈의 이동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네. 근데 여권이 이 통제의 수단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전부터 사실 근대 유럽 같은 경우에 농노들이나 노예들이 있었죠. 근데 농노들과 노예들 같은 경우는 영주라든지 아니면 예. 노예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죠. 금지돼 있었다는 거죠. 못 가죠. 그러니까 농노들이나 노예들이 영주의 허락 없이 노예 주인의 허락 없이 이동하면 이거는 탈주로 간주가 되죠. 그러나 또 그걸 금지하는 법이 굳이 있었던 이유는 자꾸 도망가려고 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농노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 다른 나라로 간다 이렇게 예. 되면 영주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수확량이 줄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가격 폭등이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예. 대표적인 게 영국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 1831년에 법으로 귀족과 국왕 그리고 저명한 일부 상인과 군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허락 없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걸 금지한다라는 네. 법을 만들었고 예. 1662년에 영국 같은 경우는 빈민구제법이라는 이름하에 빈민자들, 극빈자들이 빈민구제 정책을 잘 시행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먹을 거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어. 안 되겠다. 런던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막았다는 거죠. 예.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프랑스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까지는 개인의 자유와 이동권을 철저하게 규제했습니다만 대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예. 혁명이 시작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게 됐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이동권을 위해서 이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모두 철폐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791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루이 16세를 비롯한 일부 구귀족 세력들이 이 규제가 폐지된 거에 대한 허점을 파고들면서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그 혁명 주체들이 볼 때는 구 세력들과 국왕이 외국과 손잡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다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서 혁명 세력들 사이에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안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약하고 규제하자. 그러면서 패스포트 항구를 지나갈 때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때부터 라는 규제가 등장했고 이것이 현대적 개념의 여권이 되었다. 노예제의 산물이네요. 네? 노예제의 산물이라고요. 노예제의 산물? 자꾸 이동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걸 그렇죠. 지금 여권도 사실 그렇죠. 국가가 개인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어디 밖에 나가려고 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여권을 1년짜리만 유효한 여권을 주고 갔다 와서 반납하고 또 못 나가고 거의 일회성이었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근대 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여권이라는 제도를 뭐 크게 만들 필요도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국경 관리가 허술했어요. 여권을 꼭 보여주고 지나가라고 하면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여권을 보여주고 출국할 필요도 없고 여권을 보여주고 다른 나라에 입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귀찮게 하면 그냥 울타리 돌아가면 되니까. 돌아가고 뭐 군사가 없는 쪽으로 가면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개인이 이동하다 보면 특히 남자들이 이동하다 보면 노동력도 부족해지지만 군사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와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개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지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돼? 여권과 여권법은 폐지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과 아니야
여권과 여권법이 있어야 우리가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어. 아하. 반드시 필요해. 이런 논쟁을 계속 벌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여권법이.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다가 또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다. 이걸 반복해요. 근데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서 네.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예. 이때부터는 출입국을 각국이 강화할 수밖에 없죠. 통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각국이 출입국을 강화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여권 제도가 비로소 지금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어디 국경 넘을 때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스파이도 있고 적국이 군사가 넘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국경의 관리가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촘촘해진 거죠. 그때 이후로는 그럼 바깥으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졌고 계속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쉽지 않아지게 되는 건데 예. 여권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결국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국민의 이동을 그리고 또 이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반대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권법이 오히려 자국민의 이민과 이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도 생겨요. 왜요? 통제를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여권이 국경을 넘어갈 때는 여권을 확인할 텐데. 네.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901년 이전까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왜 다른 나라 가서 그래 뭐 지내다 와 아니면 여기 그래 먹을 거 별로 없잖아 농사 짓기도 힘드니까 예. 이탈리아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살기 좀 힘들고 남부도 굉장히 척박하고 이러니까 예. 그냥 딴 나라 가서 일자리 구해서 살아. 이민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했어요. 예. 근데 이민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해외에 갔다가 다른 나라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탈리아 국내에서 노동력이 감소되고 그와 동시에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또 올라가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주들과 사업가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야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이탈리아가 망해. 이탈리아에 국민 하나도 안 남아나겠어. 이러다 다 죽어. 네, 이러다 다 죽어가 되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901년에 이탈리아 정부가 여권법을 만들어서 출국에 대해서 네. 나라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이탈리아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여권법이 시행된 이후에 미국 이민자가 폭증합니다. 왜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네. 못 나가게 했다면서요. 옛날에는 그 여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 미국으로 이제 그 이탈리아인들이 항구로 가면 입항을 하려고 하면 거부당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이탈리아 지금도 뭐 여전하지만 이탈리안 마피아, 집시,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볼 때 이탈리아에 대한 이미지, 이탈리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단정하지 않아. 국가에 조금 아니면 공동체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너무 낭만적이야. 인물들이야. 그래서 입국 거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권법이 시행되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여권을 발급해 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탈리아 정부가 이 사람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 항구에 들어가면서 나 이탈리아 정부가 발급한 여권 있어요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인됐나 보다라고 하고 미국 항구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권법이 오히려 이탈리아 사람들의 미국 이민을 가속화시키고 폭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탈리아 정부는 얼른 이거 손 봤어야 되네요, 그럼. 아니 근데 이탈리아 정부에서 봤을 때, 이탈리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탈리아인들의 미국 이민이 가속화되고 폭증하는 게 결코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내보내 보니까 뭐가요? 뭐가 좋았어요?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이탈리아 이민자가 미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 미국과 독일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 주는 거예요. 하기야 그쪽이 돈벌이가 더 좋으니까 나갔을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북미와 남미 쪽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근데 관련 논문들 찾아보니까 이런 해외 송금이 이탈리아 산업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단기적인 효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빈곤을 많이 완화시켜줬다. 소비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이탈리아인들의 본국에서 돈을 보내주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또 자립의 기반이 생기고. 뭐라 그랬어요. 일단 이걸로 빚부터 갚아라 이러잖아요. 그러겠죠. 부채를 상환하고 더불어서 야, 이 돈 가지고 집도 좀 사라. 이 돈 가지고 먹거리도 좀 잘 먹고 해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탈리아 재정 수지 적자도 이제 어느 정도 메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은행에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예금이 쌓이잖아요.
보내준 돈이 예, 예금이 쌓이니까 소위 산업 전반에 돈이 돌 수가 있는 거예요. 하기야 뭐 우리도 뭐 다른 나라까지는 아닙니다만 시골에 살던 분이 일단 큰 누나가 서울에 가서 돈 벌기 시작하면 네. 돈 보내주고 동생들 그걸로 뭐 공부하다가 네.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도 뭐 좀 못 살던 시절에는 독일에 남자들은 광부로 여성들은 간호사로 또 파견 가서 돈도 벌어오고 네, 그랬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 이런 여권의 변화를 그대로 변화와 역사를 그대로 뭐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49년 2월에 처음으로 해외 여권 규칙이란 걸 외무부령으로 제정을 하면서 최초의 여권법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법 역시 만들어진 이유가 일반 국민들의 해외 여행을 금지할 목적으로 만듭니다. 여권 보여줘봐 안 되면 못 나가 이제 그런 거죠. 간단하게. 네. 여권을 이제 이게 해외 여행 금지를 목적으로 만든 이유는 명분은 그때 이랬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외화가 부족하다.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대치 관계에 있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의 국가 공작원들이 해외에서 네. 우리 국민들을 접촉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명분이 또 안보와 경제잖아요. 예. 최강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권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행을 핑계로 불법 체류자가 돼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불법 체류자가 돼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입했다. 말씀하셨던 과거에 파독 강부, 파독 간호사처럼 예. 해외 파견 노동자 같은 경우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에서 뽑아서 단체로 내보내고 관리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기조가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1983년 이전에는 일반인에게는 아예 관광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해외에 일 없이 나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1983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는데 하지만 이건 말만 자유화고 사실은 자유화가 아니었죠. 그래요? 83년 이후에도? 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때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네. 83년이면요. 한갑잔치 다 할 때예요. 그렇죠. 60세가 60세면 되시면 정말 장수하셨다고 축하해 줄 때예요. 어허, 기대수명이 짧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한창 일할 나이에는 해외여행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 당시 돈 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맡겨야 됐어요. 해외여행 가려면? 네. 83년에 200만 원 큰 돈이에요. 안 돌아올까 봐?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만큼 우리 노동력이 해외에 가서 네. 안 돌아오는 걸 겁냈어요. 아. 그러니까 50세 이상이더라도 일반인들은 해외여행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다가 35년 전인 1987년 11월 7일에 해외여행 자유 연령이 40세로 낮춰지고 88 서울올림픽 끝난 다음 해인 1989년에 와서의 진정한 의미의 지금 같은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야, 그러면 만 50세 이하라도 일이 있으면 해외 출장일이라든가 그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단순 견학의 목적이나 뭐 참여, 뭐 세미나 참여 이런 걸로 안 돼요. 야,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네. 근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가 1,000만 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간 여권 발급 건수가 400에서 600만 건입니다. 예. 이게 30년 전을 생각하면 대단한 변화예요. 1년에 여권이 한 500만 건 정도 발급이 된다. 새로. 옛날에 일반인들은 여권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여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부와 그 명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여권 만드는데도 돈이 좀 들긴 들던데요. 돈 들죠. 근데 이 수수료가 국제 교류 기여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데 필요하다면서 걷어가는 돈입니다. 여권 발급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 그래서 단수 여권에 5,000원, 거주 여권에 7,500원, 그리고 복수 여권에 15,000원 받는데 이건 여권 받으려면 무조건 내야 되니까 준조세 성격으로. 그거야 뭐 그런 게 다양하게 많은. 10년짜리 여권 받으려면 여권 가격이 4만 원이고 국제 교류 기여금 15,000원. 그래서 5만5천원 내는 겁니다. 이게 여권을 어디서 들었는데 조폐공사에서 만든다고 하던데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외교부에 납품을 하는 시스템. 그렇군요. 원가도 좀 드니까 이 정도 돈 받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맨날 특히 외교통상부에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건데. 국정감사할 때? 국정감사 이럴 때 보면 의원들은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조폐공사 외교부는 아니다. 여권에 장당 4,000원 이상 하는 일본제 보안 필름 들어가죠. 잉크비 요새 계속 오릅니다. 뭐 전산 장비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들어갑니다. 제작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최소 두세 배
많게는 한 남는다? 5배, 6배 정도 남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국회에서 늘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여권을 갖고 있는데 네. 여권 발급은 이제 공공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된다. 네. 실제 제작 비용만 받아라. 뭐 이런 의견들이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시다가 NFT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소리야라는 궁금함이 있으셨던 분은 지금 인터뷰가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미디어 업계가 요즘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NFT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 건지 왜 다들 여기에 몰려들고 있는 건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가 돈 잘 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돈을 더 벌려나 봐요.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예. 그 하이브가 NFT 사업 진출한다고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제 SM도 본인들이 또 진출하겠다라고 NFT? 얘기를 했어요. 네. 어. 그리고 JYP는 이미 얼마 전에 관련 또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의 지분을 두나무에 넘기면서 NFT 사업 진출 공식화했거든요. 그러니까 NFT. 예. 짧은 시간에 하이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BTS 소속사도 그렇고 네. SM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연예기획사도 네. NFT 한다고 그러고 예. JYP도 NFT를 한다. 뭐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 뭐 다른 회사랑 이렇게 뭐 두나무와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이 이제 하이브 방식이고 SM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메이저라고 하는 이제 연예기획사들이 다 NFT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NFT가? 그러니까 NFT는요, 그냥 우리가 이거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또 같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원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근데 토큰이라니까 그럼 이게 돈이야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고받았다라고 할 때 계약을 하는데 그걸 마치 뭐 인감 도장이나 소유권 도장을 땅땅땅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 개의 뭐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그 이진우 기자님하고 셀카를 찍어요. 셀카를 찍은 다음에 네. 이거에다가 이 셀카는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로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파일로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다라고 제가 도장을 땅땅땅 찍어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NF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진짜다라고 디지털로 인감 도장을 찍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래단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안에다가 원장에다 쓰니까 네. 이게 이제 한 번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건 변조는 안 되는. 변조가 안 되고 그 도장을 찍은 것마다 번호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번호에 토큰 아이디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필름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 사진관? 그렇죠. 사진관에 가서 이거 똑같이 친구들이랑 나눠 가져야 되니까 10장 뽑아 주세요 하면 10장 뽑아 주죠. 그렇죠. 우리는 필름으로 한 장 찍었지만 근데 그 10장 중에 뭐가 원본이고 뭐가 아닌지는 사실은 그런 구별이 없죠. 그렇죠. 사진관 그 아저씨가 그냥 10장 이렇게 주는 건데 네. 이 중에 하나만 오리지널이라고 내가 사진 찍은 내가 도장을 찍으면 그렇죠. 그 순간 그게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 어디다 생각하면 좋을까 하다가 팝아트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팝아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팝아트. 네, 팝아트에서 이제 팝아트에서 우리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판화를 여러 개를 찍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진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셨던 이런 분들도 있고, 예. 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라인으로 솔직히 보면 수많은 모나리자 그림이 있잖아요. 있지요. 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 진품을 보자고 꼭 거기에 가서 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진품을 정말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는 거는 가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사진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결국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명품하고 되게 비슷해요. 명품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근에 네. 그 신발도 보면 이제 뭐 유명한 스니커즈 신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발의 목적은 신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하죠. 그리고 그 보관을 하는 건 그냥 보고만 있는 거고 네. 그 보관한 거를
또 많은 그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쓰든 안 쓰든 간에 네.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해주면 그거에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온라인 아이템, 뭐 게임 아이템도 좀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똑같은 필름으로 사진 10장 뽑았는데 그 10장이 뭐 서로 다르다고 거기에 굳이 도장 찍으면 그게 더 가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으나 네, 또 어떤 분은 나는 그게 도장 찍은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사진사가 내지는 사진 찍은 분이 거기에 그냥 서명하는 순간 꽃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표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름을 붙여주면 꽃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수많은 BTS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BTS 소속사가 이게 진짜 처음에 찍은 사진이야 땅땅땅 하고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BTS 팬들한테는 예. 이게 엄청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팬덤 비즈니스랑 비슷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포카 얘기 드렸잖아요. 포토카드. 네. 포토카드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실물인데 그 실물 한 장을 위해서 예. 어떤 사람들은 CD 알겠습니다. 수십 장, 수백 장을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찍어주는 도장 찍힌 걸 이제 NFT라고 하고 네. 찍어주는 도장은 암호화폐의 원리를 이용하니까 원래 암호화폐가 그렇게 위변조가 어렵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예. 이제 코인을 기반으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브나 SM이나 뭐 JYP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NFT를 도입을 하면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디지털 컨텐츠들이 예. 다 NFT가 찍어서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보면 네. 아까 말씀 포토카드 같은 경우도 아하. 지금은 사진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또 디지털이 합쳐지니까 그 NFT를 사면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악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예. 음악 목소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이제 특별한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씩 번호가 붙어 있는 거죠. 네. 이제 음반을 팔 때 네. 뭐 100만 장 그러면 그냥 100만 장 똑같은 거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1번 음반에는 뭐 살짝 뭐 중요한 거 하나 더 넣어놓고 NFT 집어넣어서 특별하게 더 비싼 값에 판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 이게 실제로 이번에 매트릭스 영화가 나오면서 하는 거거든요. 매트릭스가 이번에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그 NFT 기반으로 아바타 10만 개를 판매를 해요. 아바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의 캐릭터로 갈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 10만 개를 하나당 이제 다 $50씩 이제 네. NFT로 해가지고 팝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사면 디지털 이미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그 캐릭터 자체가 에픽 게임즈의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제작 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든 캐릭터가 네. 게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데이터 분석 툴이 똑같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에픽 게임즈에서 하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 안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캐릭터 중에 내가 NFT로 구매한 어떻게 보면은 그 매트릭스의 캐릭터를 가지고 예. 내가 그것을 그냥 단순히 보고 있는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다른 사람은 매트릭스 캐릭터로 움직이고 싶어도 그 캐릭터가 없고 네. 그거를 게임 밖에서 사온 사람만이 그 캐릭터를 게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임 회사랑 그럼 제휴를 해서 네. 김덕진 부사장님이 게임 회사랑 제휴해서 김덕진 캐릭터를 게임 안에서 쓰고 싶으면 네. 그건 주식회사 김덕진에서 사와. 네. 그런 다음에 그 판도는 주식회사 김덕진과 게임 회사가 나눠 갖는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네. NFT가 계속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메타라고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보여준 플랫폼 중에 실제 이제 우리가 VR 기기를 끼면 들어가 네. 있는 나만의 방 같은 게 있습니다. 예. 호라이즌 룸이 있는데 그 방 안에 뭐가 있냐면 디지털 옷장이 있어요. 그럼 디지털 옷장의 옷은 뭘로 채우느냐? 네. 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NFT로 다른 데서 사온 옷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옷을 사도 네. 이 옷을 온라인에 내 캐릭터에다 입히고 싶은데라고 하면 네. 온라인용 뭐 옷을 하나 또 사고. 네, 돈 충분히 주고. 가능하죠. NFT가 단순히 디지털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NFT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물건도 이게 진짜야라고 계약서를 번호로 32번을 딱 찍어준 다음에 그걸로 디지털로는 새로운 걸 안 만들면 네. 그것도 NFT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본인의 그 펄프 픽션 그 예전 소설이 죄송합니다. 그 시나리오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 원본을 이번에 NFT로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도 글들도 NFT화가 된다.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 여러 가상 세계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의 가치를 보여주고 결국 내가 그 컨텐츠를 이곳저곳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네. 그림까지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들으면 새로운 상품인 것 같고 네. 어떻게 들으면 봉익임선달 같기도 하고 이게 네, 저는 좀 공감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봉익임선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네, 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이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찍어주니까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를 할 때. 음. 근데 이 NFT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디지털 파일에다가 토큰 네. 하나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원본인 예를 들어서 그 진품인 뭐 그림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근데 그 진품인 그림 작품에 제가 그림 주인이 네. 내가 NFT로 만들어요. 디지털 버전을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또 자기가 복사를 해가지고 실은 이거 내 거야라고 디지털 NFT를 찍어도 네. 지금은 법상인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규제는 해결책이나 없으니까. 규제가 없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원작자보다 누군가가 더 빨리 네. 그걸 NFT로 만들어서 팔았다. 예. 라고 하면 이제 이게 되게 피곤해지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덕준 부소장님 아이들이 그린 이쁜 그림을 네. 디지털로 스캐닝해서 네. 김덕준 부소장님이 NFT 본인 걸 붙여서 팔면 음. 이제 팔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좋으면 그렇죠, 사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걸 제가 사서 네. 똑같은 그림 파일이니까 복사할 수 있죠. 음. 거기에 김덕진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김덕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진우가 만든 NFT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네, 네. 거래는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뭔가 NFT로 만든 걸 이준우 기자님이 사셔가지고 그거에다가 뭐 10% 20%를 붙여서 거래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명한 건 하겠죠.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디지털 재화가 하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비슷한 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예. 그게 이게 내가 원래 진짜야라고 주장을 해도 네,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땅땅땅 찍어주는 예. 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또 굉장한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게 예를 네. 들면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를 하나 찍어요. 그렇죠. 이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 멋진 장면들을 뽑아내면 한 50개쯤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은 회자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은 그냥 각자 알아서 편집해서 돌려보면서 아이 재밌지 않니?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걸 하나하나 뽑아서 NFT를 붙여서 팔면 네.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엄청 되죠. 예를 들면 지금 MBC가요. 네. 무한도전에서 무야호 이거 있잖아요. 예. 그걸 NFT로 만들어서 지금 300만 원에 팔았어요. 아, 그 디지털 파일을. 네, 그 부분을.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 NFT의 한계 혹시나 투자나 관리 생각을 하시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그 NFT를 산다고 네. 저작권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 조각. 네, 그 그죠. 조각인데 그 예. 조각을 음. 제가 재활용해서 뭔가 영리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 작품 보듯이 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네. 그 그림 작품 자체를 누구에겐 팔 수는 있는데 그거를 예, 예를 들면 제가 무야호라는 그 이미지를 샀으니까 네. 그걸 갖고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뭐 영상에 편집으로 넣는다거나 그건 안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네. 사는 분은 왜 사는 겁니까? 300만 원을 사면. 결국 이거는 네. 두 가지 이유 명품하고 똑같아요. 이걸 내가 샀다라는 걸 주변에 자랑하기 위한 거 일단 자랑의 목적, 네. 뿌듯함. 네, 두 번째는 그거를 사서 재판매를 해서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비싼 곳에 사기만 하면.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MBC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거래 플랫폼이 붙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파는 이런 NFT들은 그래서 거래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다라고 하면 다 기록이 남습니다. 예. 그럼 그걸 또 누군가에게 되팔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몇 번 팔면 이게 우리가 그 예술 작품 판매하듯이 그 안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원저작자한테 이 NFT는 기본 다른 거랑 다르게 네. 계속 내가 조건을 붙여놓으면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럴 그림이 수도 있다. 아, 네, 제가 알겠어요. 그림이 100만 원인데 처음에 조건에 이게 거래될 때마다 나한테 10%씩 수수료가 오게 해줘라고 딱 해놓으면 예. 그리고 이 그림이 예를 네. 들어서 100번 팔리고 200번 팔려요. 예. 그럼 그때마다 이제 제작자는 수수료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니까 그게 그렇게 계약을 거는 게 가능하다. 네,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여기에 당연히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네. 그게 직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에서는 보통 수수료를 떼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기업이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를 많이 가진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올려서 수수료 떼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직접 다 이거 컨트롤하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도 얻고 추가적으로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인 것이죠. 그럼 그 마켓은 회사마다 따로따로 마켓을 만들 수도 있고 네. 하여튼 NFT는 다 여기서 거래하세요 하는 대형 마켓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네. 좀 가봐야 알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픈시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켓이 제가 알기로 40% 이상, 거의 뭐 5,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 누구나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마켓에 힘이 있어서 네. 여기서 도장 찍어준 거야 땅땅땅이 네.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하기야 예전에 저도 뭐 어디 야구장에서 야구볼 하나 사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사인 하나 해주면 네. 그거는 보통 야구공이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싸게 사고 팔기도 하고 이제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네네네. 이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은 아주 꿈이 부풀겠습니다. 뭐 개인 예술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NFT에 엄청 빠져 계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나 이걸 예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어떤 건지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문제가 싶습니다. 벌어지겠네요. 손에 잡히는 경제 이 다시 듣기 파일도 네. 뭐 하나 붙여서 팔면 팔리는 겁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이진우의 클로징을 매일매일 NFT로 만들면 팔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출연료 협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